서연아, 날 업고 가. 명령이야. 정희가 힘겹게 힘을 짜내어 말했습니다. 피가 점점 많이 흘렀어요. 하지만 제발 빨리. 시간이 없어. 서연은 눈물을 삼키며 정희를 등에 업었습니다. 무너지는 건물을 빠져나가는 동안 뒤에서 준혁이 외침이 들렸어요. 도망쳐봤자 소용없어! 너희 이미 끝났다고! 하지만 서연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정희 중령을 살리는 게 먼저였어요. 건물을 빠져나온 순간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A팀 대원들 대부분이 쓰러져 있었어요. 살아남은 건 극소수뿐이었습니다. 이건 작전이 아니라 학살이야. 서연이 마음속에서 뭔가가 불타올랐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복수심이 뒤섞였어요. 서연아, 등 뒤에서 정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중령님, 조금만 참으세요. 곧 안전한 곳으로. 내 말 잘 들어. 정희가 힘겹게 말을 이었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야. 더 큰 음모가 있어.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달렸습니다. 새벽이 차가운 공기가 뺨을 스쳤어요. 등 뒤의 정희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제가 중령님을 꼭 살릴게요. 그리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이미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이를 악물었어요. 가장 가까운 안전가옥까지의 거리는 30km. 산악지대를 통과해야 했고 추격자들은 바짝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추격자들은 누구이고 왜 이들은 도망가야 하는 건지,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 이야기에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새벽 1시 707 특임단 비밀 브리핑룸. 붉은 조명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서연은 긴장으로 굳은 어깨를 풀며 의자에 앉았어요. 3년 전 특임단에 들어온 이후로 수많은 작전을 수행했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작전명 붉은 달을 시작한다. 정의 중령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공간을 채웠습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등을 곧게 폈어요. 정의 중령은 서연에게는 단순한 상관이 아니었죠. 신병 시절부터 서연을 이끌어준 멘토였고 때로는 엄한 언니 같은 존재였습니다. 북한과 연계된 테러 조직이 서울 외곽에 거점을 만들었다. 오늘 밤 우리가 그들을 제거한다. 크린의 건물 도면이 떴습니다. 서연은 숨을 멈췄어요. 평범해 보이는 창고 건물이었지만 내부 구조는 미로처럼 복잡했습니다. 서연 중사는 나와 함께 A팀으로 정문 침투. 박준혁 소령은 B팀을 이끌고 후문을 담당한다. 준혁 소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스쳤어요. 서연은 그 순간 가슴속에서 뭔가 불편한 느낌이 들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긴장해서 그런 거겠지. 서연은 자신을 다독였어요. 준혁 소령은 국방부 고위층에 삼촌을 둔 엘리트 장교였습니다. 실력도 출중했고 평소엔 부하들을 잘 챙기는 상관이었죠. 질문 있나? 정의 중령의 물음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이미 각자의 임무를 머릿속에 새기고 있었어요. 브리핑이 끝나고 무기고로 향하면서 서연은 정의 중령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중령님, 오늘 작전 뭔가 평소와 다른 것 같아요. 정의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복도의 희미한 불빛 속에서 흔들렸어요. 내 직감은 늘 정확했지. 하지만 우리는 명령을 따라야 해. 그 말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예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새벽 2시 작전 개시. 검은 전투복을 입은 대원들이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서연은 정의 중령 뒤를 바짝 따라가며 건물로 접근했어요. 귓속 무전기에서 준혁 소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B팀 후문 도착. 이상 없음. 하지만 서연의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어요. 3년간의 특수부대 경험이 위험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선 순간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함정이다. 평소라면 최소한의 경비라도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은 텅 비어 있었어요. 아니, 비어 있는 것처럼 보였죠. 중령님, 이상합니다. 철수해야. 서연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어둠 속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탕, 탕. 매복이다. 엄폐해. 정의 중령의 외침과 함께 사방에서 총알이 쏟아졌습니다. 서연은 반사적으로 몸을 날려 콘크리트 기둥 뒤로 숨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누가 우리 위치를 알려준 거야? 그때였습니다. 무전기에서 들려온 준혁 소령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B팀 후문 확보 완료. A팀은 계속 전진하라. 서연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진하라니? 그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어요. 박소령, 매복이다. B팀도 즉시 철수하라. 정의 중령이 무전기에 대고 외쳤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뭔가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이동했어요. 복도 모퉁이를 돌아서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준혁 소령이 위성전화를 들고 있었어요. 전투 중에 개인 통신기기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규정 위반이었죠. 예, A팀은 2층 동쪽 복도에 있습니다. 정의 중령과 김서연 중사가 서연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믿고 따랐던 상관이 동료가 적에게 우리 위치를 알려주고 있다니. 배신자.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권총을 뽑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준혁이 고개를 돌렸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준혁의 얼굴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봤구나. 김중사. 그는 천천히 위성전화를 끊고 권총을 뽑았습니다. 서연보다 훨씬 빠른 동작이었어요. 왜 이런 짓을?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였어요. 넌 모르는 게 나아. 그냥 조용히 죽어줘. 그 순간 복도 저편에서 정의 중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 어디 있어? 준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는 총구를 정의 중령이 나타날 방향으로 돌렸습니다. 안 돼. 서연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몸을 날렸어요. 준혁의 총구를 붙잡고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탕. 총알이 천장을 뚫고 지나갔어요. 두 사람은 뒤엉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 멍청한 년. 준혁이 서연의 얼굴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순간 눈앞이 번쩍했어요. 하지만 서연은 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때 정의 중령이 달려왔어요. 뭐 하는 거야? 상황을 파악한 정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즉시 무전기를 들었어요. 전 부대 즉시 철수. 반복한다. 즉시. 탕. 준혁이 빼낸 예비 권총에서 총알이 발사됐습니다. 정의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어요. 왼쪽 어깨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중령님.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의 빈틈을 노려 준혁이 서연을 밀쳐냈어요. 이미 늦었어. 오늘 너희는 여기서 다 죽는다. 준혁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감정했어요. 돈이 그렇게 좋았어? 동료를 팔아넘길 만큼? 정의가 피를 흘리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엔 분노보다 슬픔이 더 많이 묻어났어요. 돈, 그것보다 더 큰 게 걸려 있어. 넌 끝까지 모르고 죽을 거야. 정의야. 준혁이 정의를 향해 총을 겨눴습니다. 서연은 온몸의 힘을 끌어모았어요.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건물 전체가 흔들렸어요. 쿵! 폭발음과 함께 벽이 무너졌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이 중화기를 동원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젠장. 준혁이 균형을 잃는 순간 서연은 바닥에 떨어진 총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어요. 서연아, 날 업고 가. 명령이다. 정의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피리가 점점 많이 흘렀어요. 하지만 빨리 다른 애들도 구해야 해. 서연은 눈물을 삼키며 정의를 등에 업었습니다. 무너지는 건물을 빠져나가는 동안 뒤에서 준혁의 외침이 들렸어요. 도망쳐봤자 소용없어. 너희는 이미 끝났다고. 하지만 서연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정의 중령을 살리는 게 먼저였어요. 건물을 빠져나온 순간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A팀 대원들 대부분이 쓰러져 있었어요. 살아남은 건 극소수뿐이었습니다. 이건
작전이 아니라 학살이야. 서연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불타올랐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복수심이 뒤섞였어요. 서연아, 등 뒤에서 정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중령님, 조금만 참으세요. 곧 안전한 곳으로 들어. 내 말 들어. 정희가 힘겹게 말을 이었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야. 더 큰 음모가 있어.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달렸습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뺨을 스쳤어요. 등 뒤에 정희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제가 중령님을 꼭 살릴게요. 그리고 진실을 밝힐게요. 약속해요. 하지만 정희는 이미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이를 악물었어요. 30km. 가장 가까운 안전가옥까지의 거리였습니다. 산악지대를 통과해야 했고 추격자들을 따돌려야 했어요. 할 수 있어. 아니, 해야만 해. 서연은 707 특임단에서 받은 극한의 훈련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정희가 늘 하던 말을 생각했어요. 진정한 전사는 동료를 버리지 않는다. 붉은 달이 하늘에서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 밤의 피를 예언이라도 한 것처럼. 서연은 한 걸음 또 한 걸음을 내디뎠어요.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산속의 어둠은 깊고 차가웠습니다. 서연은 등에 업은 정희의 무게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발걸음을 옮겼어요. 30kg이 넘는 중령의 몸무게에 전투 장비까지 더해지니 60kg은 좋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무게를 걱정할 때가 아니었어요. 뒤에서 추격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기다. 북쪽으로 향하고 있어. 서연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밤이지만 적들은 열화상 카메라를 가지고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체온을 숨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계곡, 물이 필요해. 707 특임단의 생존 훈련이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물은 열화상을 교란시킬 수 있었죠. 서연은 방향을 바꿔 가파른 경사를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정희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의식이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중령님, 조금만 더 참으세요. 서연이 속삭였습니다.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없었어요. 적들이 너무 가까이 있었으니까요. 드디어 계곡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물가로 내려갔어요. 11월의 계곡물은 뼈가 시릴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견뎌야 해. 서연은 정희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어깨의 총상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출혈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지혈. 빨리 지혈해야. 떨리는 손으로 압박붕대를 감았습니다. 정희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어요. 체온이 떨어지고 있다는 위험 신호였죠. 탕, 탕. 갑자기 총성이 울렸습니다. 나뭇가지가 부러지며 떨어졌어요. 적들이 무작정 총을 쏘며 위협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서연 중사 투항해라. 내가 살 길은 그것뿐이다. 확성기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놀랍게도 준혁이었어요. 서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순간 마음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절대 안 돼. 중령님을 그 배신자에게 넘길 순 없어. 서연은 정희를 다시 업고 계곡물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관통하는 것 같았어요. 숨이 멎을 것 같은 고통이었지만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물속을 걸으며 상류로 이동했어요. 열화상 카메라도 물속까지는 투과하지 못할 것입니다. 500m쯤 이동한 후에야 물 밖으로 나왔어요. 서연아. 정희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중령님, 괜찮으세요? 이안. 내가 너무 무거워서. 정희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서연은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니에요. 전혀 안 무거워요. 금방 도착할 거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직 25km는 더 가야 했어요. 하지만 정희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다시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젖은 옷이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어요. 안 돼. 이대로는 둘 다 죽어. 서연은 바위 틈새를 찾아 잠시 몸을 숨겼습니다. 배낭에서 은박 담요를 꺼내 정희를 감쌌어요. 자신의 것까지 모두 중령님께 드렸습니다. 너도 써야지. 정희가 힘겹게 말했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전 괜찮아요. 움직이면 따뜻해질 거예요. 무전기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준혁이 방에 전파를 쏘고 있는 것 같았어요. GPS도 켤 수 없었습니다. 위치가 노출될 테니까요. 지도와 나침반만으로 가야 해. 서연은 군번줄에 매달린 나침반을 확인했습니다. 북서쪽으로 계속 가면 안전가옥이 나올 것이었어요. 새벽 4시. 이미 2시간이 지났습니다. 15km를 왔지만 아직 절반이 남았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등은 불타는 것처럼 아팠어요. 잠깐 쉬어가자. 정희가 말했습니다. 안 돼요. 계속 가야 해요. 서연아, 날 두고 가. 명령이야. 정희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서연은 더 빠르게 걸었습니다.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이건 명령이라고. 그럼 절 군법회의에 회부하세요. 살아서 돌아가시면요. 서연의 대답에 정희는 약하게 웃었어요. 이 고집쟁이. 그때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정희가 일부러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을요. 서연이 포기하지 않도록 계속 정신을 차리도록 자극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중령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날 걱정하고 계시는구나. 서연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험한 산길이 계속됐습니다. 가시덤불이 살을 찢었고 미끄러운 바위가 발목을 위협했어요. 하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내가 만약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서연이 정희의 말을 잘랐어요.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정희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서연은 계속 걸으며 들었어요. 내가 본 최고의 전사야. 자랑스러워. 순간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새벽 5시 30분.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드디어 안전가옥의 윤곽이 보였어요. 5km만 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서연의 다리가 풀리며 무릎을 꿇었어요. 더 이상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안 돼. 여기까지 왔는데. 서연은 다시 일어서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30km를 60kg을 지고 산악행군한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넘는 일이었습니다. 서연아. 정희가 서연의 뺨을 만졌어요. 차가운 손이었지만 따뜻한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조금만 쉬었다 가요. 서연이 흐느꼈습니다. 자신이 너무 나약하게 느껴졌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기 누구야? 안전가옥 방향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은
마지막 힘을 짜내 소리쳤습니다. 707특임단 김서연 중사입니다. 응급 환자가 있어요. 곧 위장복을 입은 의무병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본 순간 서연은 안도감에 무너져 내렸어요. 최정희 중령님이에요. 총상. 어깨 총상입니다. 혈액형은 A형 외 약물 알레르기 없고. 서연은 의식을 잃기 전까지 정의의 의료 정보를 전달했어요. 의무병들이 재빨리 정의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잘했어, 중사. 이제 우리가 맡을게. 누군가 서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서연은 들것에 실려가는 정의를 바라봤어요. 중령님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해냈어. 정말 해냈어. 온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어요. 햇살이 산 너머로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길고 어두웠던 밤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김 중사도 빨리 치료받아야 해. 저체온증이 심각해. 의무병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이제야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정의 중령님은 살 것이고 진실을 밝힐 기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연은 아직 몰랐어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일주일 후 국방부 헌병대 조사실. 서연은 차가운 철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의 하얀 빛이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맞은편에는 헌병 수사관 2명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작전이 실패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이 든 수사관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미건조했어요.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적들이 우리 작전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정보를 유출한 것 같아요. 누군가? 그게 누굽니까? 서연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준혁의 이름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꿀꺽 삼켰어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확실하지 않다? 젊은 수사관이 비웃듯이 말했어요. 그런데 왜 박준혁 소령님은 당신이 이상한 행동을 했다고 증언하던데요?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뭐라고요? 박 소령님 증언에 따르면 김 중사가 작전 중에 무단 이탈했고 그 때문에 작전이 실패했다고 하던데. 서연은 너무 놀라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배신자가 오히려 자신을 모함하다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제가 본 건. 봤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수사관의 질문에 서연은 입을 다물었어요. 없었습니다. 아무 증거도 없었어요. 그 순간의 목격자는 서연뿐이었으니까요.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준혁이었어요. 깔끔한 정복 차림에 그는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서연을 보는 그의 눈빛에는 차가운 조롱이 담겨 있었어요. 김 중사, 오랜만이네. 준혁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수사관님들, 잠시 김 중사와 단둘이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선임으로서 조언을 좀 해주고 싶어서. 수사관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조사실에는 서연과 준혁만 남았어요. 준혁이 천천히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귓속말로 속삭였어요. 똑똑히 들어. 넌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아무것도 모른다. 서연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왜 이러는 거예요? 동료들이 죽었어요. 동료? 그들은 그저 임무 수행 중 전사한 거야. 명예로운 죽음이지. 준혁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어요. 서연은 주먹을 떨었습니다. 당신이 팔아넘긴 거잖아요. 증거는? 준혁이 비웃었습니다. 넌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어. 오히려 내가 의심받고 있지. 왜 너만 멀쩡히 살아왔는지, 왜 최정이 중령만 구했는지. 서연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들어봐, 김중사. 준혁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북에서 넘어온 탈북자시지. 10년 전에.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왜 갑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때로 희생이 필요해. 내 가족이 북한 연계 의혹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아? 무슨 소리예요? 서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준혁은 여유롭게 웃었어요. 간단해. 넌 입을 다물고 나는 내 가족을 지켜준다. 어때? 나쁘지 않은 거래지? 서연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협박하다니. 최정희 중령님은 아시는 거예요. 중령님이 깨어나시면. 최중령? 그 사람도 똑같아. 자기 경력을 지키려면 입을 다물 수밖에 없을걸? 준혁이 일어서며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잘 생각해봐. 진실을 위해 모든 걸 잃을 건지 아니면 현명하게 살아남을 건지. 문이 닫히고 서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분노와 좌절감이 뒤섞였습니다. 2시간 뒤 병원. 서연은 정희의 병실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어요. 들어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들어와. 안에서 정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정희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은 또렷했어요. 중령님, 앉아. 정희가 손짓했습니다. 서연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수사받았지?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받았어. 박준혁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중령님, 그날 제가 본 건. 정희가 손을 들어 서연을 막았습니다. 알아. 다 알아. 정희의 눈에 슬픔이 어렸어요. 하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증거도 없고 그의 뒤에는 든든한 배경이 있어. 서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희 중령님마저 포기하는 건가요? 그럼 동료들의 죽음은요? 그냥 묻히는 거예요? 서연아. 정희가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살아남는 것도 싸움이야. 언젠가 기회가 올 거야. 그때를 위해 우리는 살아있어야 해.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이게 현실이구나. 정희는 이렇게 무력한 거구나.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부대로 돌아온 서연은 달라진 분위기를 느꼈어요. 동료들의 시선이 이상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김 중사가 작전 중에 이탈했다며? 최중령만 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뭔가 수상하지 않아?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자신을 믿어주던 동료들이 이제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식당에서도 서연은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아무도 옆에 앉지 않았어요. 김서연 중사, 누군가 불렀습니다. 같은 팀이었던 이병우 중사였어요. 그는 서연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너를 믿어. 작은 목소리로 병우가 말했어요. 서연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도 이상한 걸 봤어. 박소령이 작전 전에 누군가와 통화하는 걸. 하지만 병호는 주위를 둘러보고 목소리를 더 낮췄어요. 나도 가족이 있어. 미안해. 그는 일어나서 갔습니다. 서연은 홀로 남았어요. 진실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침묵을 선택했어요. 두려움 때문에 혹은 무력감 때문에. 밤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숙소에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김서연 중사님?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찾는 증거, 제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연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내일 오후 3시 한강공원 팔각정에서 만나요. 혼자 오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연은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함정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오후 서연은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팔각정에는 선글라스를 쓴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김 중사님, 앉으세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남자는 작은 USB를 건넸어요. 이 안에 박준혁 소령과 국제무기상 사이의 거래 내역이 있습니다. 누구세요? 왜 저를 돕는 거죠? 남자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저도 군인이었습니다. 10년 전 비슷한 일을 당했죠.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서연은 USB를 꽉 쥐었어요. 드디어 증거를 찾은 건가?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걸 공개하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남자는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하실 건가요? 서연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예, 할게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습니다. 서연은 USB를 바라봤어요.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었지만 그 안에는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었어요. 침묵 속에 묻힐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위해 싸울 것인가? 한 달 후 707 특임단 사령부.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어깨의 상처는 아물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깊었어요. 책상 위에는 저녁 신청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똑똑,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서연이 들어왔어요. 그녀의 얼굴은 한 달 전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습니다. 중령님, 정말로 전역하시는 거예요?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앉아. 서연이 의자에 앉자 정희는 전역 신청서를 들어보였습니다. 내가 떠나면 너라도 살아남을 수 있어. 박준혁은 나를 원하는 거니까.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건 너무 불공평했습니다. 중령님은 잘못한 게 없잖아요. 서연아, 세상은 원래 불공평해. 정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났어요. 15년 동안 이
군복을 입고 살았어. 나라를 위해, 동료를 위해 목숨을 걸었지. 하지만 정희는 말을 멈추고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훈련장에서는 신병들이 구보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싸워야 할 때인 것 같아.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 USB. 제가 받은 증거를 공개하면 안 돼.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야. 그들은 너무 강해. 지금 공개하면 너만 희생될 뿐이야. 정희는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겉면에는 극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작성한 작전 보고서야. 그날 있었던 일을 전부 기록했어. 서연이 놀란 눈으로 봉투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공식 보고서는 그건 거짓이지. 이게 진짜야. 정희는 봉투를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암호화해서 안전한 곳에 보관해. 언젠가 진실을 밝힐 날이 올 거야.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무게는 가벼웠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다음 날 인사과. 서연은 차가운 복도를 걸으며 인사과로 향했어요. 어제 상부로부터 호출을 받았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뻔했죠. 김서연, 중사 들어오시오. 인사과장의 목소리는 무뚝뚝했어요. 책상 위에는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상부에서 결정이 내려왔습니다. 김 중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문책성 전역 대상자로 분류되었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문책성 전역. 그건 불명예 전역과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인사과장이 말을 이었어요. 본인이 원한다면 명예 전역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신 모든 것에 대해 침묵하겠다는 서약을 해야 합니다. 서연은 눈을 감았어요. 이것도 거래였습니다. 명예를 지키는 대가로 진실을 묻어야 한다는. 시간을 좀 주세요. 내일까지입니다. 밖으로 나온 서연은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병호였어요. 서연아. 병호는 주위를 살피고 작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이건 연락처들이야. 너를 믿는 사람들의. 서연이 쪽지를 펼쳐보니 열댓 개의 이름과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모두 그날 작전에서 살아남은 동료들이었습니다. 모두가 침묵하지만 잊은 건 아니야. 때가 오면 우리가 증언할게. 병호의 눈에는 미안함과 결의가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고마워.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어요. 그날 밤 정희의 관사. 서연은 정희를 찾아갔습니다. 내일이면 결정을 내려야 했으니까요. 중령님, 저도 명예 전역을 하려고요. 정희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도하는 눈빛이었어요. 잘 생각했어. 비겁한가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현명한 거야. 죽은 영웅보다 살아있는 증인이 더 가치 있어. 정희는 책상 서랍에서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너를 위해 써둔 거야. 서연이 봉투를 받았어요. 겉면에는 서연의 이름이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 읽지 말고 집에 가서 읽어. 정희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서연을 꽉 안았어요. 미안해. 내가 더 강했다면. 아니에요. 중령님은 최선을 다하셨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15년 군 생활의 마지막 밤이었어요. 일주일 후 저녁식. 작은 강당에 모인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송별식은 없었어요. 정희와 서연은 조용히 군복을 반납했습니다. 최정희 중령, 김서연 중사.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형식적인 인사말 뿐이었어요. 하지만 서연은 뒤쪽에서 지켜보는 동료들의 눈빛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침묵 속에는 응원이 담겨 있었죠. 밖으로 나오자 가을 햇살이 따뜻했어요. 민간인 옷이 어색했습니다.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글쎄, 일단은 쉬려고. 여는? 저도요. 하지만 서연은 가방 속의 USB와 보고서를 떠올렸습니다. 언젠가는 이 진실을 밝힐 거예요. 정희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그때까지 잘 살아있자. 살아있어야 싸울 수 있으니까. 두 사람은 군부대 정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정희의 편지를 열었습니다. 서연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민간인이 되었겠지. 그날 새벽 내가 날 업고 30km를 걸었을 때 난 생각했어. 내가 짊어진 것은 한 사람의 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명예였다고. 우리는 졌어. 하지만 패배하지는 않았어. 진실은 시간이 걸릴 뿐 반드시 밝혀지게 되어 있거든. 너무 자책하지 마. 내가 한 선택은 옳았어. 살아남는 것도 용기야.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늘 내 편인 정희가. 서연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어요. 어둠이 오고 있었지만 내일은 다시 해가 뜰 것입니다. 서연은 USB와 보고서를 금고에 넣었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다가 다시 새롭게 이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3년 후 서연은 약속을 지키게 됩니다. 3년 후 서울 강남의 한 빌딩, 쉴드 시큐리티라는 간판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보안회사였지만 이곳은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곳이었어요. 서연은 사무실 창가에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3년 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짧은 머리는 어깨까지 자랐고 군복 대신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죠. 똑똑. 대표님, 손님이 오셨습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서연이 돌아섰어요. 문이 열리고 초조한 표정의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김서연, 대표님이신가요? 네. 앉으세요.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제 이름은 박민수입니다. 한국방산의 엔지니어예요. 저는 고발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서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방산이라는 단어가 가슴을 찔렀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 회사가 북한에 군사 기술을 팔고 있어요. 중간 브로커를 통해서요.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3년 전 그날이 떠올랐으니까요.
증거는 있나요? 여기 있습니다. 민수가 USB를 내밀었어요. 서연은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묘한 기시감이 들었죠. 하지만 전 위협을 받고 있어요. 가족들도 위험해요. 그래서 당신을 찾아온 겁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가 보호해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민수가 나간 후 서연은 USB의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서 숨을 멈췄어요. 박준혁, 문서 속에 그 이름이 있었습니다. 3년 전에 배신자가 여전히 더러운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서연은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병호야, 나야. 긴급 회의 소집해줘. 1시간 후 회의실에는 5명이 모였습니다. 모두 전직 707특임단 출신이었어요. 3년 전 그날의 생존자들이었죠. 드디어 놈을 잡을 기회가 왔어. 서연이 스크린에 자료를 띄우며 말했습니다. 박준혁이 국제무기 밀매 조직과 연결되어 있어. 이번엔 확실한 증거가 있어. 하지만 조심해야 해. 놈의 뒤에는 여전히 든든한 배경이 있을 거야. 병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그래서 이번엔 다르게 할 거야. 서연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증거를 여러 언론사에 동시에 보내고 검찰에도 익명으로 제보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박민수 씨와 가족들은 24시간 보호해야 해.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년을 기다린 복수의 시간이었어요. 일주일 후 뉴스 속보가 터졌습니다. 한국방산 비리 의혹, 현역 군인 연루 정황 포착. 서연은 사무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수갑을 찬 준혁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보는 그의 얼굴이었죠.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서연아?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정희였습니다. 중령님, 이제 중령이 아니야. 그냥 정희라고 불러. 정희의 목소리에는 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뉴스 봤어. 내가 한 거지?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예, 잘했어. 이제야 진짜 작전을 시작할 때가 온 것 같네. 정희 선배님은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민간 안보 컨설턴트를 하고 있어. 내일 시간 있어?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 다음 날 한강이 보이는 카페. 3년 만에 만난 정희는 많이 편안해 보였어요. 민간인 차림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잘 지냈어? 네, 선배님도요.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다 정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같이 일하지 않을래? 예. 내가 맡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어. 군 개혁 관련이야. 내 도움이 필요해. 서연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인가요? 내부 고발자 보호 시스템을 만드는 거야. 군대 내에서도 부정부패를 신고할 수 있는 안전한 통로를 만들려고 해. 정희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우리가 겪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서연은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3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한 달 후 국회 청문회. 서연은 증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맞은편에는 국회의원들이 있었고 방청석에는 기자들이 가득했습니다. 김서연 씨, 3년 전 붉은 달 작전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군이 적에게 우리 위치를 알려주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서연은 담담하게 진실을 말했습니다. 3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둔
이야기를요. 증언이 끝난 후 서연은 밖으로 나왔어요. 정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고했어. 이제 시작이에요. 서연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군 개혁안이 통과되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내부 고발자 보호법도 강화되었습니다. 서연의 회사는 정부와 계약을 맺고 공식적으로 고발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죠. 사무실에서 서연은 직원들과 함께 건배를 했어요. 모두 수고했어요. 그때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놀랍게도 3년 전 작전에서 목숨을 잃은 동료의 가족이었어요. 김서연 대표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남편의 명예가 회복됐어요. 여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서연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아니에요. 이건 우리 모두가 함께 한 일이에요. 창밖을 보니 저녁 노을이 도시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3년 전 그날 밤의 붉은 달과는 다른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서연은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그곳에는 정희가 써준 편지가 여전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짊어진 것은 한 사람의 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명이었다.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정희는 늦었지만 반드시 온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전사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의뢰인이 찾아올 것이고 새로운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림자 속에서 빛을 지키는 수호자. 그것이 서연이 선택한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여자 혼자 이런 깊은 산 속에서 무슨 재미가 있으실까? 스님치고는 얼굴이 참 고우시네. 조폭 3명이 여승을 둘러쌌습니다. 참아야 해. 난 이제 스님이야. 묘진 스님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덩치가 산만한 조폭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가 법당문을 거칠게 열었죠. 이야, 이것 봐요. 불상이 엄청 커요. 이것 팔면 꽤 비싸겠는데? 덩치 큰 사내가 불상을 손으로 툭툭 쳤습니다. 묘진 스님이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만하십시오. 그 불상은. 그녀는 빠르게 법당으로 들어가려는데 조폭 두목이 묘진 스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손을 뻗어 묘진 스님이 소매를 잡았습니다. 순간 그녀의 온몸이 굳어졌어요. 그때였습니다. 쿵! 법당 안에서 무거운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부하들이 천년 불상을 들어 올리려다 놓친 모양이었죠. 불상이 앞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묘진 스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조폭들은 바닥에서 신음하고 묘진 스님은 무릎을 꿇은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상상 못할 충격적인 반전이 펼쳐집니다. 사연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행복하실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4시 충청북도 깊은 산속에 자리한 천년 고찰 청운암에는 아직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묘진 스님은 매일 같은 시간에 눈을 떴어요. 차가운 산바람이 방문 틈새로 스며들었죠.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가 되기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승복을 가지런히 정리했어요. 서윤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묘진이 된 지 벌써 20년이 흘렀습니다. 지난날의 기억들은 이제 희미한 안개처럼 멀게만 느껴졌죠. 법당 앞 마당을 쓸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빗자루가 바닥을 쓸어내는 소리만이 고요한 새벽을 깨웠어요. 순간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가슴 한편에서 묵직한 통증이 올라왔어요. 52년의 삶 중에서 가장 후회되는 날이 떠올랐죠. DMZ 지뢰 제거 작전. 그날 잃은 젊은 생명들, 특히 안수진 소위의 웃는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묘진 스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빗자루를 놓고 두 손을 모았죠.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였습니다. 야, 여기가 그 절이냐? 거친 남자 목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뜨렸어요. 묘진 스님이 고개를 들자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셋이 마당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앞장선 남자가 최원석이었죠. 45세의 나이에도 날카로운 눈빛은
여전했어요. 스님 어디 계세요? 얘기 좀 합시다. 원석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묘진 스님은 천천히 일어섰어요. 마음속에서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지만 겉으로는 평온함을 유지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원석이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무슨 일이긴요. 이 땅 말입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왔어요. 이곳은 1000년 넘게 이어온 성스러운 곳입니다. 할 수 없어요. 묘진 스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원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는 부하 둘에게 눈짓을 했죠. 어이, 스님. 말로 하면 안 통하시나 봐요. 부하 중 하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덩치가 산만했어요. 그가 법당 문을 거칠게 열었죠. 이거 봐라. 불상이 엄청 크네. 다른 부하가 법당 안으로 들어가며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1000년 된 목조 불상이 온화한 미소로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이거 팔면 꽤 비싸겠는데? 덩치 큰 사내가 불상을 손으로 툭툭 쳤습니다. 묘진 스님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녀는 빠르게 법당으로 들어갔죠. 제발 그만하세요. 그 불상은. 여자 혼자 이런 깊은 산속에서 뭐가 재미있어요? 원석이 묘진 스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이 불쾌하게 번들거렸어요. 우리랑 놀러 가실래요? 스님 치고는 얼굴이 고우시네. 원석의 손이 묘진 스님의 승복 소매를 잡았습니다. 순간 그녀의 온몸이 굳어졌어요. 과거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죠. 특수부대 시절 수없이 연습했던 동작들이 몸속 깊은 곳에서 꿈틀거렸습니다. 참아야 해. 난 이제 스님이야. 묘진 스님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쿵. 법당 안에서 무거운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부하 둘이 1000년 불상을 들어 올리려다 놓친 모양이었죠. 불상이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조심해, 이 멍청이들아. 원석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불상이 앞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묘진 스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20년간 꽁꽁 묶어두었던 무언가가 폭발하듯 터져 나왔어요. 그녀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탁! 정확한 손날이 덩치 큰 사내의 목을 쳤어요. 그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쓰러졌죠. 동시에 묘진 스님의 발이 올라갔습니다. 회전하며 날린 발차기가 다른 부하의 명치를 정확히 가격했어요. 두 번째 사내도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원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묘진 스님을 바라봤죠. 뭐야 이게? 묘진 스님은 무너지려던 불상을 재빨리 붙잡아 세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원석을 향해 돌아섰어요. 그녀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빛이 번뜩였죠. 나가세요. 낮고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원석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쓰러진 부하들을 보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지금 당장 나가세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묘진 스님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원석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어요. 비틀거리며 일어난 부하들과 함께 황급히 도망쳤죠. 두고 봐. 이건 절대 그냥 안 넘어가. 멀어져 가는 원석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당이 다시 고요해졌어요. 묘진 스님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죠. 방금 전 그 손으로 사람을 때렸습니다. 20년간 한 번도 쓰지 않았던 폭력을 다시 썼어요. 아미타불, 아미타불. 반복해서 연부를 외웠지만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어요. 분노일까요? 아니면 두려움일까요? 내가 왜 이랬을까? 참을 수 있었는데.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과거의 자신이 되살아난 것 같았어요. 육군 소장 진서윤, 여군 최초의 사단장, 그리고 부하들을 죽음으로 내몬 지휘관. 그 모든 과거가 한꺼번에 밀려왔죠. 묘진 스님은 법당으로 들어가 불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처님, 제가 또 실수를 했습니다. 분노를
이기지 못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참회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이 다시 올 거야. 더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올 거야.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이곳에서의 평화로운 삶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녀는 불상을 올려다봤어요. 1000년 동안 한결같은 미소를 짓고 있는 부처님의 얼굴이 오늘따라 슬퍼 보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답 없는 질문을 던졌어요. 찬사의 아침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묘진 스님의 마음속에는 거센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평화가 단 몇 분 만에 산산조각 났어요.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묘진 스님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어둠 속에서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돌았죠. 그들이 다시 올 거야. 두려움과 불안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목탁을 치는 손이 자꾸만 떨렸죠. 그때였어요. 스님, 어제 우리 애들 건드렸다면서요? 굵은 남자 목소리가 고요한 산사를 뒤흔들었습니다. 묘진 스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법당 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죠. 마당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많은 수였어요. 10명은 넘어 보였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회색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준호였어요. 54세가 된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30년 전과 똑같았어요. 깊고 슬픈 눈. 묘진 스님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 애일 리가 없어. 하지만 가슴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저 사람이 누구인지. 30년 동안 잊으려 애썼던 그 사람이라는 것을. 준호도 묘진 스님을 보는 순간 멈춰 섰습니다. 승복을 입고 삭발한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은 변하지 않았어요. 맑고 단단한 눈빛. 한때 자신의 전부였던 여자의 눈빛이었죠. 서윤아. 준호의 입에서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30년의 세월이 무너져 내렸어요. 정말 너야? 묘진 스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꽉 막힌 것처럼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서 있을 뿐이었죠. 원석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형, 이 여자 아세요? 준호는 동생의 말을 듣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천천히 묘진 스님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마치 꿈속을 걷는 것처럼 조심스러웠죠. 서윤아, 정말 내가 맞니? 묘진 스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더는 숨길 수 없었어요. 준호 씨. 떨리는 목소리가 겨우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순간 30년 전의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어요. 1994년 가을이었죠. 24살의 육군 소위 진서윤은 휴가를 나와 대학 친구를 만나러 서울에 갔었습니다. 친구와 헤어지고 버스를 기다리던 중이었어요. 아가씨, 괜찮으세요? 누군가 말을 걸었죠. 돌아보니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26살의 강준호였어요. 예. 아까부터 수상한 남자들이 아가씨를 따라다니던데요. 서윤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정말로 낯선 남자 둘이 멀찍이 서서 이쪽을 보고 있었어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준호가 자연스럽게 서윤의 옆에 섰습니다. 그의 덩치와 날카로운 눈빛에 수상한 남자들은 슬그머니 사라졌어요. 고맙습니다.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충격 받으셨을 텐데.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준호는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했어요. 작은 무역회사에 다닌다고 했죠. 서윤도 자신이 군인이라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그저 대학을 갓 졸업한 평범한 여자인 척했어요. 두 사람은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준호는 다정하고 자상한 사람이었어요. 서윤이 힘든 훈련으로 지쳐 있을 때면 어김없이 위로의 말을 건넸죠. 물론 그가 서윤이 군인인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요. 왜 그렇게 피곤해 보여? 그냥 일이 좀 힘들어서 무리하지 마. 건강이 제일 중요해. 준호의 따뜻한 손이 서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서윤은 모든 피로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6개월이 지났을 때 서윤은 준호에게 고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군인이라는 것을 더는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그날 저녁 약속 장소에 나간 서윤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준호가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과 함께 있었죠. 그들이 그를 형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조폭이었어. 서윤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토록 다정했던 준호가 조직 폭력배라니. 준호도 서윤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서윤아, 이건 거짓말쟁이. 서윤이 소리쳤습니다.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어요. 회사원이라고 했잖아요. 평범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들어봐, 서윤아. 사정이 있어. 준호가 다가오려 했지만 서윤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오지 마세요.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것이 마지막이었어요. 다음 날 준호는 서윤의 집 앞에서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나오지 않았죠.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준호의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서윤은 알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조직에 들어간 진짜 이유를. 그의 아버지가 조직의 두목이었고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며 억지로 조직을 물려받게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서윤을 위험에서 지키기 위해 일부러 차갑게 대했다는 것을요.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준호와 묘진 스님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30년의 세월이 그들 사이에 놓여 있었죠. 어떻게 스님이 됐니?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속세를 떠나고 싶었어요. 묘진 스님이 간신히 대답했어요. 원석이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형, 대체 뭐예요? 이 여자가 누군데 이러세요? 준호가 동생을 돌아봤어요. 그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닥쳐. 단 2글자였지만 원석은 입을 다물었어요. 형의 눈빛에서 본 적 없는 감정을 봤으니까요. 준호가 다시 묘진 스님을 향했습니다. 30년이야, 서윤아. 30년 동안 널 찾았어. 왜 그때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니? 묘진 스님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어요. 당신이 누군지 알고도 어떻게 만날 수 있었겠어요? 전 군인이었고 당신은 조폭이었지. 준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아, 난 선택할 수 없었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조직이 무너지면 수많은 사람이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상황이었어. 원석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형과 이 여자 사이에 무언가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질투심이 불타올랐죠. 또야, 형은 또 나를 무시하고 있어. 어린 시절부터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준호만 아꼈어요. 원석은 늘 형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죠. 그리고 지금 형은 자신이 데려온 부하들 앞에서 한 여자 때문에 정신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형, 원석이 크게 소리쳤어요. 정신 차리세요. 우리가 왜 여기 왔는지 잊으셨어요? 준호가 정신을 차린 듯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부하들이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그제야 자신이 왜 이곳에 왔는지 기억났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준호의 마음속에서는 30년 전에 멈춰버린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서윤을 다시 만난 지금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원서가, 준호가 동생을 불렀어요. 오늘은 그만 돌아가자. 뭐라고요? 형, 제정신이세요? 원석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형을 봤습니다. 이 여자가 우리 애들을 때려 눕혔다고요.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내가 그만하자고 했어. 준호의 목소리에 위압감이 실렸습니다. 조직의 두목다운 카리스마였죠. 하지만 원석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형은 맨날 이래요. 중요한 순간마다 날 무시하고 내 의견은 들은 척도 안 하고. 원석아, 됐어요. 혼자 알아서 하세요. 원석이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다른 부하들도 어쩔 줄 몰라 하며 그를 따랐어요. 마당에는 준호와 묘진 스님만 남았습니다. 미안해, 서윤아.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동생이 철이 없어서. 가세요. 묘진 스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발 다시는 오지 마세요. 서윤아, 전 이제 진서윤이 아니에요. 묘진이에요. 과거는 모두 버렸어요. 준호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서윤의 목소리에서 깊은 상처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도 난 30년 동안 너만 생각했어. 묘진 스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에 젖은 눈으로 준호를 바라봤어요. 왜요? 왜 절 찾으셨어요? 이제 와서. 사랑했으니까. 단순하고도 명확한 대답이었습니다. 지금도 사랑하니까. 묘진 스님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올린 벽이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무거운 발걸음이었죠. 산문을 나서기 전 그가 뒤돌아봤습니다. 내일 또 올게. 오지 마세요. 매일 올게. 내가 날 용서할 때까지. 그리고 준호는 사라졌습니다. 묘진 스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30년 만에 만난 첫사랑. 아직도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사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멀리서 원석의 차가 산을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에는 분노와 질투가 묻어 있는 것 같았죠. 묘진 스님은 알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끝인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인지. 그날 밤이었습니다. 묘진 스님은 법당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촛불만이 어둠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죠. 준호와의 재회가 마음을 너무나 어지럽혔습니다. 내일 또 온다고 했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30년 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죠. 문득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준호와 헤어진 후 서유는 오직 군 생활에만 매달렸어요. 사랑의 상처를 잇는 방법은 그것뿐이었죠. 훈련을 거듭했습니다. 누구보다 강해지고 싶었어요.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8세의 대위, 35세의 중령, 40세의 대령이 되었죠. 그리고 52세, 마침내 여군 최초의 소장이 되었습니다. 언론은 유리천장을 깬 여성이라며 대서특필했어요. 하지만 서윤의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계급장은 무거워졌지만 마음의 빈자리는 더 커져만 갔어요. 혼자 숙소로 돌아가는 밤이면 준호가 생각났죠. 그도 나를 기억할까? 하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명의 작전 명령이 떨어졌어요. DMZ 지뢰 제거 작전. 국방부는 여군 사단장의 첫 대규모 작전이라며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서윤도 부담을 느꼈어요. 실패하면 역시 여자는 안 돼라는 소리를 들을 대 뻔했으니까요. 작전에는 정예 요원들이 투입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안수진 소위도 있었어요. 23살의 젊은 장교였죠. 수진은 서윤의 멘토인 안성민 중령의 딸이었습니다. 장군님, 이번 작전 꼭 성공시킬게요. 수진은 늘 밝았어요. 서윤을 삼촌이라고 부르며 따랐죠. 삼촌도 여군의 벽을 깼잖아요. 저도 삼촌처럼 될 거예요. 그날도 수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작전 당일이었어요. 새벽 5시 안개가 자욱한 DMZ. 지뢰 탐지기를 든 병사들이 조심스럽게 전진했습니다. 서윤은 작전 본부에서 상황을 지켜봤어요. A구역 이상 없습니다. B구역도 클리어. 순조로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어요. 쾅!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C구역에서 폭발, 부상자 발생. 누구야? 누가 다쳤어? 통신병의 다음 말에 서윤은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안수진 소위입니다. 서윤은 미친 듯이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규정 위반이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수진이가 위험했으니까요. 현장은 참혹했습니다. 수진은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었어요. 다리 한쪽이 없었습니다. 서윤은 수진을 안아들었죠. 수진아, 정신 차려. 수진이 희미하게 눈을 떴어요. 초점 없는 눈으로 서윤을 바라봤죠. 삼촌, 괜찮아. 금방 병원에 갈 거야.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삼촌, 미안해요. 제가 실수했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수진의 숨이 점점 약해졌어요. 차가운 손이 서윤의 뺨을 만졌습니다. 삼촌처럼 되고 싶었는데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수진은 서윤의 품에서 숨을 거뒀어요. 23년의 짧은 생을 마감했죠. 안 돼. 수진아, 안 돼. 서윤의 절규가 DMZ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후로 서윤은 무너졌어요. 자신의 야망 때문에, 무리한 작전 때문에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는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수진의 아버지 안성민 중령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수진이를 죽였습니다. 안 중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돌아섰을 뿐이었죠. 그 침묵이 서윤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얼마 후 서윤은 제대했습니다.
그리고 이곳 청운암으로 왔어요.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었죠. 진서윤이라는 이름도 버렸습니다. 오직 참회하며 살기로 했어요.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새벽이 되자 준호가 정말로 왔어요. 혼자였습니다. 방해가 될까봐 혼자 왔어. 묘진 스님은 차를 내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차를 마셨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서윤아,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니? 묘진 스님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준호에게는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여군 사단장이 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DMZ 작전의 비극까지. 내 욕심 때문이었어요. 여군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죠. 그 때문에 수진이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준호가 조용히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더 신중했다면. 서윤아, 준호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나도 고백할 게 있어. 묘진 스님이 눈물을 닦으며 준호를 봤습니다. 17년 전이야. 재민이라는 아이가 있었어. 준호의 눈빛이 어두워졌어요. 17살 가출 청소년이었지. 갈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서 우리 조직 근처를 맴돌았어. 준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을 되살리는 것 같았죠. 내가 걷어들였어. 밥도 먹이고 잘 곳도 줬지. 그 아이가 고마워하는 걸 보니 뿌듯했어. 그런데 어느 날 작은 심부름을 시켰어. 그냥 물건 하나 전달하는 거였는데 준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상대 조직이 덫을 놨더라. 재민이는 그 자리에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묘진 스님이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죠. 17살이야. 서윤아. 겨우 17살이었어. 준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아이 부모님께 가서 무릎 꿇고 빌었어. 하지만 무슨 소용이야? 죽은 아이는 돌아오지 않는데.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각자의 죄책감, 상처, 후회가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어요. 30년의 세월 동안 혼자 짊어졌던 무게를 처음으로 나눴죠. 우리 둘 다 참 많이 아팠구나. 묘진 스님이 속삭였어요. 그래, 많이 아팠어. 준호가 묘진 스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윤아, 그때 내가 왜 너를 떠나보냈는지 알아? 묘진 스님이 고개를 들었어요. 조직 생활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았으니까. 너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없었어. 그래서 일부러 차갑게 대했어. 정말이에요?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어. 30년이나 지났는데. 묘진 스님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풀렸습니다. 30년 동안 그녀를 올감했던 오해가 녹아내렸어요. 저도 미안해요. 당신 말을 끝까지 들어주지 않아서. 아니야. 당연한 거였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 더 이상 젊지 않았죠. 하지만 눈빛만은 30년 전 그대로였어요. 서로를 향한 사랑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묘진 스님이 물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준호가 묘진 스님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아. 바깥에서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어요.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죠. 두 사람의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수진과 재민에 대한 죄책감은 평생 안고 가야 할 짐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이 곁에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조금은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죠. 준호 씨. 응? 조직은 어떻게 할 건가요? 준호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사실 은퇴를 생각하고 있었어. 너를 만나기 전부터. 정말요? 나이도 들었고 이제는 다른 삶을 살고 싶어. 깨끗한 삶을. 묘진 스님이 작게 웃었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알아. 특히 원석이가 문제야. 준호의 얼굴에 근심이 어렸습니다. 동생이 날 이해해 줄지 모르겠어. 묘진 스님은 어제 원석의 눈빛을 기억했어요. 형을 향한 질투와 분노가 가득했던 눈,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걱정을 잠시 잊고 싶었어요. 30년 만에 되찾은 사랑 앞에서 다른 모든 것은 작게 느껴졌으니까요.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청운함에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았어요. 마치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매일 청운함을 찾았어요. 아침마다 묘진 스님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죠. 30년의 공백을 조금씩 메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준호는 암자로 가는 길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마음속에 큰 결심을 품고 있었죠. 오늘 말해야 해. 더는 미룰 수 없어. 조직 사무실에 도착한 준호는 간부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원석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팔짱을 낀 채 차가운 눈빛으로 형을 바라보고 있었죠. 모두 들어라. 준호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나는 오늘부로 은퇴한다. 순간 사무실이 얼어붙었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선언이었죠. 간부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수근거렸습니다. 원석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형,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들은 대로야. 이제 조직을 떠날 거다. 미쳤어요? 갑자기 왜? 준호가 동생을 똑바로 봤습니다. 이제 다른 삶을 살고 싶어. 깨끗한 삶을. 원석의 주먹이 떨렸어요. 분노가 온몸을 타고 올라왔죠. 그 여자 때문이죠. 그 스님 때문에 이러는 거죠. 서윤이는 상관없어. 거짓말. 원석이 책상을 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사무실을 뒤흔들었어요. 30년 전에도 그랬잖아요. 그 여자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원석아, 말 조심해. 왜요? 사실인데? 형은 항상 그래요. 중요한 순간마다 날 버려요. 원석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오랜 세월 쌓였던 감정이 폭발했죠. 아버지도 그랬어요. 항상 형만 아끼고 형만 후계자로 생각했죠. 난 뭐예요? 난 그냥 들러리예요. 원석아, 됐어요. 형이 떠나면 이 조직은 내가 맡을 거예요. 내 방식대로 할 거라고요. 원석이 거칠게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혔어요.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동생의 상처받은 눈빛이 마음에 걸렸어요. 하지만 결심은 변하지 않았죠.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묘진 스님은 법당에서 기도를 올리고 있었어요. 준호와의 새로운 시작이 기대되면서도 불안했죠. 특히 원석이 걱정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눈빛이 너무 무서웠어. 그때였어요.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었어요. 묘진 스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스님, 나와요. 원석의 목소리였습니다. 술에 취한 것 같았어요. 묘진 스님이 밖으로 나가자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마당을 가득 메우고 있었죠. 원석이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다 당신 때문이라고. 무슨 말씀이신지. 시침이 떼지 마. 형이 은퇴한다잖아. 당신 때문에. 원석의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손에는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죠. 오늘 당신을 없애버리면 형도 정신을 차릴 거야. 묘진 스님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부하들이 길을 막았어요. 포위된 상황이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원서가 준호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그가 숨을 헐떡이며 마당으로 뛰어들었죠. 원석이 암자로 간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형이 왜 여기 있어요? 원석이 비웃었어요. 역시 이 여자가 먼저군요. 형한테는 항상 내가 뒷전이었죠. 그만해. 원석아. 집에 가자. 싫어요. 원석이 쇠파이프를 휘둘렀습니다. 준호가 재빨리 피했어요. 날 막지 마요. 형,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형이 떠나면 난 어떻게 해요? 또 혼자 남는 거예요? 원석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였습니다. 어린아이 같았어요. 형에게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어린아이. 준호가 동생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원석은 쇠파이프를 더 세게 휘둘렀어요. 오지 마. 그 순간이었습니다. 원석의 부하 중 하나가 묘진 스님을 향해 달려들었어요. 준호가 소리쳤죠. 서윤아, 조심해.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묘진 스님의 몸이 물 흐르듯 움직였어요. 상대의 공격을 피하고 정확한 타격으로 제압했죠. 특수부대 시절의 실력이 되살아났습니다. 준호도 움직였어요. 거리의 싸움꾼다운 거친 기술이었지만 효과적이었죠. 주먹과 발이 정확하게 상대를 가격했습니다. 두 사람이 등을 맞대고 섰어요. 괜찮아? 준호가 물었습니다. 네. 당신은요? 나도 괜찮아. 부하들이 다시 달려들었어요. 묘진 스님과 준호는 완벽한 호흡으로 그들을 막아냈죠. 마치 오랫동안 함께 싸워온 파트너처럼 움직였습니다. 묘진 스님의 정교한 기술과 준호의 파워풀한 공격이 조화를 이뤘어요. 그녀가 상대의 급소를 노리면 준호가 마무리 일격을 날렸죠. 준호가 여러 명에게 둘러싸이면 묘진 스님이 재빨리 도왔습니다. 원석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형과 그 여자가 함께 싸우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한 몸처럼 움직였죠. 그들 사이의 유대감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았어요. 나는 저렇게 성과 함께한 적이 없어. 가슴 속에서 뭔가가 무너졌습니다. 질투도 분노도 아니었어요. 그저 깊은 슬픔이었죠. 부하들이
하나둘 쓰러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석만 남았어요. 그는 쇠파이프를 든 채 형을 노려봤죠.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원석아, 준호가 천천히 다가갔어요. 그만하자. 형은 정말 날 버리는 거예요? 원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밖에 없었는데 형마저 떠나면 난 정말 혼자가 되는 거예요. 준호가 동생을 꼭 안았어요. 미안해, 원석아. 내가 너무 무심했어. 원석의 손에서 쇠파이프가 떨어졌습니다. 그는 형의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었어요. 형, 가지 마요. 제발. 원석아, 들어봐. 준호가 동생의 어깨를 잡고 눈을 맞췄습니다. 내가 조직을 떠나도 너를 버리는 게 아니야. 우리는 영원히 형제야. 정말요? 그럼 언제든 날 필요로 하면 달려올게. 원석이 코를 훌쩍였어요. 철없는 동생의 모습으로 돌아갔죠. 묘진 스님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원석 씨, 미안해요. 제가 두 분 사이를. 아니에요. 원석이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바보였어요. 형이 행복하길 바라면서도 막상 형이 떠난다니까 무서웠어요. 그가 형을 봤습니다. 형, 정말 이 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그래. 그럼 행복하세요. 이번엔 정말로. 원석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아직도 아쉬움이 남았지만 형의 행복을 막을 수는 없었죠. 앞으로 조직은 제가 잘 이끌게요. 형, 걱정은 하지 마세요. 믿는다, 원석아. 형제가 포옹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을 나눈 포옹이었어요. 쓰러졌던 부하들이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원석이 그들에게 손짓했어요. 가자. 오늘은 여기까지야. 부하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따라갔죠. 원석이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습니다. 형, 가끔은 연락해요. 밥이라도 같이 먹자고요. 그래, 꼭 그러자. 원석이 미소 지으며 떠났어요. 정말로 떠났습니다. 마당에는 준호와 묘진 스님만 남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죠. 방금 전에 전투로 옷이 헝클어져 있었지만 눈빛은 평온했습니다. 다쳤어요? 묘진 스님이 준호의 팔에 난 상처를 살폈어요. 이 정도는 괜찮아. 너는? 저도 괜찮아요.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어요. 우리 꽤 잘 싸웠네요. 묘진 스님이 작게 웃었어요. 그러게, 30년 전에도 이렇게 함께 싸웠다면. 과거는 잊어요. 이제 미래만 생각해요. 준호가 묘진 스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아, 나랑 같이 살래? 갑작스러운 고백이었어요. 묘진 스님의 얼굴이 붉어졌죠. 전 아직 스님인데요. 그럼 나도 스님이 될게. 농담하지 마세요.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상처투성이었던 과거, 오해와 이별, 그 모든 아픔을 넘어서 마침내 함께하게 되었어요. 천천히 생각해요. 묘진 스님이 말했어요. 우리에겐 시간이 많으니까요. 그래, 이제는 서두르지 않을게. 별빛 아래에서 두 사람은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둔 설렘과 두려움이 공존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서로가 서로의 힘이 되어줄 것이었죠. 멀리서 원석의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제의 화해,
연인의 재회, 그리고 새로운 시작.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1년 후, 작은 도시의 조용한 골목이었습니다. 새벽 상담 센터라는 간판이 따스한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소박한 2층 건물이었지만 문을 여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공간이었죠. 서유는 이제 더 이상 묘진 스님이 아니었습니다. 환속을 하고 다시 진서윤이 되었어요. 짧게 자른 머리가 조금 자라 어깨를 스쳤죠. 편안한 카디건을 입은 모습이 따뜻해 보였습니다. 현관 벽에는 2개의 작은 영정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안수진 소희와 재민이었죠. 서유는 사진 앞에 멈춰 섰습니다. 수진아, 재민아, 오늘도 잘 부탁해. 매일 아침 하는 인사였어요. 두 아이가 하늘에서 지켜봐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죠. 준호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자연스러웠어요. 조직을 떠난 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시작한 것이 이 상담 센터였습니다. 조직폭력 피해자들, 군인 가족들,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었죠. 서유는 심리상담 자격증을 땄어요. 군 시절의 경험과 승려로서의 수행이 큰 도움이 되었죠. 준호는 행정 업무와 남성 상담을 맡았습니다. 조직 생활의 어두운 면을 잘 아는 그였기에 피해자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런 순간들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보상이었죠. 센터 문을 열며 서윤이 생각했습니다. 가장 아픈 상처를 지나 이제는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빛은 또 다른 상처받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었죠. 오늘도 새벽 상담 센터는 문을 열었습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희망을 나누는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